얼굴들이 계속 무슨 냄새가 나. 정말 멋있는데 이제 이틀 남았죠. 이틀. 운전자분 많이 판매하세요? 운전자분 변호사 선임 비용. 제가 오늘 설명 드릴 겁니다. 네. 오늘 내일 많이 파셔야 돼요. 왜냐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주 안 좋게 변합니다. 예.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왜 필요하고 또 왜 지금 가입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 내일 잘 받으십시오. 자, 오늘 사례는 이제 방광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제자리암으로 코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해서 이제 혈관성 치매 오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ADLS 일상생활 기본 제한 동작 제한 분류표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분은 이제 올해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시고 올해 10월달에 혈뇨가 좀 있었어요. 혈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검사해야죠. 바로 병원 가야죠. 응급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근데 남자분들은 좀 무뎌요. 혈뇨 나오는데 며칠 있다가 나 자꾸 혈뇨가 나오지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왜 이제서야 얘기해? 그리고 이제 멱살 잡고 끌고 와요. 비뇨기과로. 그랬더니 방광경 내시경 딱 봤더니 의사가 2.1cm 종양이 있는데 딱 육안적으로 봐도 이건 암이야. 의사들이 조직 검사 안 해도 육안적으로 보면 95%는 알아요. 예. 왜냐면은 그 종양의 그 모양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끝 부분이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무릎 덩어리처럼 쭉 올라와 있는데 악성 종양은 표면이 되게 거칠어요. 예. 그러니까 의사들이 딱 보고 이거 암이다 빨리 가라 해가지고 급하게 병원 잡으셔가지고 이제 수술까지 다 하셨습니다. 자, 방광암은요 남성분이 더 많습니다. 한 3-4배 정도 많아요. 남성분 담배 많이 피죠? 담배 아주 취약합니다. 방광이요. 왜냐면은 우리 신장 양쪽의 신장에서 노폐물을 거른다고 해도 왜 안 돼? 죄송해요. 안 되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노폐물을 제거한다고 해도 이제 신장에서 바로 이제 방광으로 저류가 되거든요. 근데 이 유해물질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광이 저류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방광벽에 종양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방광암이 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한 3-4배 정도 많아요. 신장염 중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방광 돼지 잡으면 방광에 바람 넣어가지고 고개 끄덕이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알죠. 공차고 그러고 콩차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서울에서 있어요. 서울 여자야? 저는 그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방광 축구공처럼 차고 다녔던 분이에요. 시골에 살아가지고. 그래서 방광암은요 남성분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담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방광 그 내시경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방광 안에 직접 내시경을 보면서 이제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나서 이제 BCG 검사를 받아요. BCG는 이제 경구약제도 있지만 주사제는 이제 6사이클로 해가지고 병원에서 직접 맞습니다. 자, 결핵균을 직접 넣어줘요. 우리 몸에 결핵균 넣으면 안 되겠죠? 근데 결핵균을 10분의 1로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방광 안으로 넣어주면은 방광벽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재발률을 낮춥니다. 그래서 BCG는 10분의 1로 낮춘 주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진단서를 받으셨는데 D09 코드 받았어요. D09 코드는 제자리암. 그래서 D00에서 09까지는 제자리암 상피암입니다. 당연히 제자리암 진단비 나왔겠죠. 그래서 제자리암 진단비가 200만 원, CI 진단금이 4,800만 원입니다. 남면까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FC님께서는 고객분이 조직검사 받았다 그러면 저한테 무조건 사진 찍어서 5년 넘게 걸렸어요 이번에 딱. 그래서 이거 200만 원 받았는데 혹시 CI 진단금도 해당되나요? 해서 저한테 문의해 주셨는데 조직검사를 가지고 봤더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인베이션 요거는 결합조직체에 침윤됐다. 어디까지? 라미나까지. 라미나 프로피아 해가지고 정말 우울증까지 침윤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딱 보고 이거는 D09 코드가 아니고 C67 코드입니다. 코드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코드 바꾸고 다시 청구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도와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의뢰 받고 직접 수치 만들어 봤습니다.
자, 방광벽은요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방광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점막층에 아까 말씀드렸던 점막 고유층, 그리고 점막층, 점막 하층, 근육층, 지방층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어디까지 밑으로 파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병기를 나눕니다. 병기 1기, 2기, 3기, 4기. 그래서 어디까지 밑으로 파고 들어갔느냐 왜 중요하냐면은 암 특징이 그거잖아요.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침윤성이 있잖아요. 파고 들어와서 이제 모세혈관을 먹고 모세혈관에서 번식을 하면은 이 모세혈관 혈관을 통해 가지고 전 장기를 다 돌다가 다른 장기에 붙어버리죠. 이게 이제 전입니다. 그래서 침윤이 어디까지 됐느냐, 모세혈관 있는 데까지 침윤됐느냐, 아니면 림프절 아니면 지방층까지 침윤됐느냐 이거 보고 병기를 나누는데 우리 보시게 되면은 TNM 병기라고 있습니다. AJCC 미국 합동암학회에서 공표를 하는 TNM 병기는 병기를 나누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T는 종양의 크기 그리고 어디까지 침윤됐느냐 이걸 보는 거고 N은 림프절 전이가 됐느냐 안 됐느냐 됐으면 몇 개가 됐느냐 그리고 M은 원격전이에요. 다른 장기에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이걸 봅니다. 그래서 뭐 1기암이다 그러면은 T1NO, MO 뭐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T1A입니다. T1A 그래가지고 T1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라미나 프로프리아 있죠. 점막고유증. 그래서 T1A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 T1A는 뭐냐? 1기암이에요. 1기암. 그래서 스테이지를 나누면 보시게 되면은 스테이지 1은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점막층까지만 침윤된 경우 점막층. 그리고 T2는 이거는 이제 2기암입니다. 2기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방층까지 침윤된 거고 스테이지 3는 근육층까지 침윤된 거예요. 점점 밑으로 파고 들어가죠. 스테이지 4 말기는요 복벽이나 골반뼈까지 전이된 경우예요. 이 병기를 왜 나누느냐? 생존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TIS 해가지고 상피니아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95%인데 자 아까 보여드렸던 복벽에 전이됐을 경우 됐을 경우에는 14%로 다운됩니다. 그래서 병기를 나누는 거는 생존율을 보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주치의를 만나러 갔어요. 주치의를 만나러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보호자하고 환자 그리고 들어갔더니 레지던트 2명이 또 앉아있더라고요. 교수님이 딱 앉아있길래 들어가서 딱 한마디 했어요. 그냥 그 환자분이 그게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자기가 계속 봐야 되는데 교수를. 근데 뭐 이렇게 이거 맞냐 틀리냐 이거 물어보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죠? 그래서 저거 별다른 건 아니고 딱 한마디만 물어보고 나올 겁니다. 만약에 거부하시면 그냥 바로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거 지금 조직검사 결과지에서 라미나까지 침윤됐는데 T1A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아니요. 머슬까지 내려가야지 암을 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몰라.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요. 제가 물어본 거는 점막 고유층까지 침윤됐으니까 1기암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교수는 아니요. 근육층까지 내려가야지 나는 볼 거예요. 이렇게. 근육층. 2기암이에요. 2기암. 2기암이 돼야지 자기는 암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건 무슨 기준입니까? 했더니 나만의 기준이죠? 그래. 나만의 기준이래. 아주 오랜만에 간만에 아주 도라이 중에 도라이 만나. 나만의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기준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준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환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 없어. 그러면은 암이 아닌 거야. 웃기죠? 그러면 이 의사한테 가면요 암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들도 있어요. 별의별 의사들이 많은데 코딩을 하는 건 의사가 하는 거예요. 뭐 전산 컴퓨터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의사가 그 스크롤로 내리면서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코드는 의사가 해줘야지 나오는 코드인데 이런 의사가 있어요. 전 세계 1위 병원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메이오 클리닉은요 프라이드가 강한 병원이기 때문에 전 세계 유능한 의사들이 연수를 받으러 와요. 근데 얘네들은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앞으로 이거는 이렇게 코딩합시다 이렇게 공표를 하면 얘네들 말을 안 돼요. 왜냐? WHO 난 싫어. 얘네들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 병원만에 쓰는 기준으로 할 거야. 이게 메이오 클리닉의 진단 코드 작성 기준인데 얘네들은 이상한 코드를 씁니다. 이상한 코드.
그래서 우리 약관에는 한국질병분류 4인 분류표 8차 개정을 따른다고 했는데 메이오 클리닉 코드가 들어오잖아요. 그거 안 맞아요. 안 진짜 못 받아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메이오 나오셨죠.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한국에 오셨으니까 한국 코딩 하셔야죠. 싫은데? 그래요. 그러면 너 의료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거야. 그러면요. 할 수 있어요.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최근 고시된 8차 개정으로 코딩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 법규 위반했으니까 고소하겠다. 그러면요. 고소장이 들어왔으니까 경찰서에서 불러요. 그리고 무혐의로 끝냅니다. 그러면 통계청에 민원 넣어. 그럼 통계청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건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법원으로 가잖아요. 법원에서 판사들이 뭐라 할까요?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마음대로 코딩을 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해도 돼요. 멋대로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럼 오로지 피해는 누구예요? 환자죠. 이렇게 받으면요. 산정특례를 받았어요. 어차피 제자рем이나 각상이랑 똑같으니까. 근데 산정특례 받고 그 이후로는요. 똑같은 보험료 내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받아가는데 이 사람은 20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남면도 안 되고 보험료 계속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이분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많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간혹가다가. 그래서 이 사람하고도 얘기 안 되겠다 해서 바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대학병원 병리학계 자문의 선생님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자, 이거는 라미다까지 시민됐기 때문에 TNA 병기로 하면은 T1A가 맞고 코드는 C67 코드다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자, 보험회사가 뭐 고지못대로 이거 받아왔다고 다 주지 않아요. 못 믿겠다. 우리도 자문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래 자문 들어가면은 니네 그냥 막 들어가지 말고 내 질문 사항도 같이 들어가라. 왜냐면 얘네들이 유도 질문해요. D09 코드라고 유도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질의사항을 나랑 같이 해서 들어가자 해가지고 보험회사 자문 결과도 C67 코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납입 면제 되셨고 4,800만 원 받으셨고 가입하신 지 9개월밖에 안 된 DB손해보험에서 남면까지 받으셨어요. 19년치를 받으신 거죠. 19년치 납입 면제. 그래서 이분 보험료 굳은 게 60만 원 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60만 원 굳었는데 고객이 바로 청약서 뽑아 가야죠. 그래서 제가 고객님은 남성분이신데 상해가 너무 부족하네요. 상해 좀 드세요. 한마디 던지고 왔어요. 그리고 팀장님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청약서 뽑아서 바로 가세요. 받으셨어요? 그건 의당에 해야지. 당연히 이분은 의사가 써준 대로 보험회사 주는 대로 받고 끝났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저한테 사진 찍어서 안 보냈으면 그냥 받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암보험은 굉장히 어려워요. 받기가. 왜냐면 의사 멋대로 바뀌니까. 네, 말씀하신 게 다른 데다 자문을 해갖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되는 게 아니죠. 그걸로만도 청구가 돼요? 되죠? 돼요? 네. 아, 분류법이 있으니까. 그럼 그 병원을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 환자는 보고? 다니죠. 저는 이제 마포에 샀는데 만약에 마포에 있는 건강검진센터 가가지고 내가 내시경에서 종양 하나 나왔다 그러면요 걔네들이 의뢰서 써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포 앞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써주겠죠. 어떤 교수한테 가라고. 좀 안 가요. 좀 싫어요. 안 갑니다. 왜? 세브란스 가면 경계성 종양 나오거든. 근데 내가 서울대병원으로 갔다? 그럼 C코드가 나와요. 왜냐면 병원마다 쓰는 게 틀립니다.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화기병 학회 기준을 써요. 소화기병 학회에서는 WHO 세계보건국에서 이제 이거 C코드로 합시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는 C코드 안 쓸 거야. D코드 쓸 거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세브란스, 중앙대병원, 경희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다 학회 기준 씁니다. 그럼 내가 그 병원을 가면은 난 경계성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의뢰를 하셨다. 그럼 받으시는 거고 모르고 지나갔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약관 기준을 써주는 통계청 기준으로 써주는 병원은 아산병원하고 서울대병원. 거기 가면 약관 기준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을 가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각 과마다 그 코딩하는 교수님들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옆방에서는 D 코드, 옆방에서는 C 코드 이렇게 나와요. 지멋대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보면요 모르면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 결과지는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조직검사 하신 분들은. 자, 이게 이제 그 대장의 전방내암이랑 똑같아요. 대장 전방내암 보시게 되면은 이 01 코드 제자리암 코드 나왔죠? 그러면 이분 제자리암 진단 못 받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 조직검사 결과지에 똑같죠? 인베이션 투더 라미나 폴 이렇게 나오죠. 인베이션 치면 전방골주까지 치면 됐다. 요 한 멘트, 요 문구 하나로 나머지 80%를 받는 겁니다.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뭐 보면서 이거 저 한 줄 읽어보고 그냥 100%다 지급할까요? 전혀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줄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럼 의사가 써준 대로 보험회사가 주는 대로 받고 보험료도 안 내도 되는데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보험료 내시는 거예요. 내 고객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고객은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조직검사 받으신 분들은 항상 확인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외상성 경막하 출혈 혈관성 치매입니다. 자, 이분은 2월달에 그 충남 부여에 사시는 분인데 이장님하고 낮술 하시고 막걸리 드시고 여기 2층에서 내려오시다가 벌러덩 뒤로 넘어지셨는데 여기 후두부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바로 실려가시고 수술을 총 4번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브레인 CT 보시게 되면은 좌측 여기 출혈이 보이시죠? 여기 이제 하얀 거는 두개골이고 여기 바깥으로 해가지고 허옇게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피예요, 다 피. 전두엽에서 후두엽까지 쫙 퍼져 있습니다. 엄청 크게 다친 거예요. 자, 그리고 뇌 안쪽에서도요, 대뇌경하고 소대천막 이쪽까지 다 출혈됐어요. 많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심하게. 이분 이 정도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술 4번 하시고 결국 사셨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출혈 범위를 보면은요, 외상이냐 아니면은 질병이냐 이걸 볼 수 있는데 우리 머리는요, 이 대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보호막이 있어요. 일단 뼈, 두개골, 그다음에 경막, 지주막, 연막,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뇌척수액 액체로도 쿠션 역할을 해주는 액체가 있습니다. 뇌척수액. 그래서 5개의 보호막이 있어요. 5개의 보호막. 그래서 외상으로 해서 두개골 골절이 돼가지고 경막 출혈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경막 외출혈, 경막 하출혈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서 터졌다. 자발성 뇌출혈, 고혈압성 뇌출혈이나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터져요. 연막, 그러니까 뇌실질 뇌출혈, 뇌뇌출혈, 그리고 거미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여기 경막이랑 지주막이랑 2개 다 터졌어요. 굉장히 심하게 다친 겁니다. 심하게. 그래서 충격 정도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자, 치매는요, 우리 퇴행성 질환이죠. 자,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대부분 한 뭐 77%가 알츠하이머죠? 치매 중에서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는 퇴행성 질환, 우리 대뇌 그 머리 쪽, 뇌 쪽에 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누적되면서 생기는 병인데 이건 퇴행성입니다. 그러고 나서 뇌 위축이 와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점점 안 좋아집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완치가 안 되는 병이에요. 뭐 파킨슨하고요. 그리고 뭐 루게릭 뭐 이런 거 다 통틀어서 호전이 없는, 현대에 의해서 고칠 수 없는. 레켄비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치료제냐? 아니요. 그냥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CDR 0.5에서 만든 겁니다. 경도 치매에서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치매, 루이 소체 치매, 그리고 알코올성 치매, 전두엽 치매 이런 것들은 다 퇴행성 질환인데 유독 요 혈관성 치매는요. 뇌졸중으로 오는 거예요. 뇌졸중. 그래서 뇌출혈, 뇌경색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대, 20대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퇴행성 질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이제 그 뇌 미세혈관이 막히면서 조금씩 막히면서 이게 누적됐다. 다발성으로 누적됐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나이 먹어서 혈관성 치매로 올 수 있는데 그거는 질병이에요. 근데 이분처럼 외상이 있어서 뇌혈관 다치고 나서 뇌 위축이 갔다. 그러면요 혈관성 치매로 진단 내리거든요. 이거는 외상이에요. S코드입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 자체가 코드가 S코드는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생긴 거냐? 외상으로 인해서 생긴 거다. 그러면요 재사망하고 재해장애, 상해규량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를 다치신 분들은 아주 길게 관찰하셔야 돼요. 길게. 그래서 처음에 많이 다치신 분들 선망 옵니다. 선망 오고 경도인지장애 오고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와요. 보통
1년 이상 지나면 옵니다. 1년 이상 지나면요. 그래서 선망 증세는 초반에 치매랑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 환경을 좀 바꿔주면 치매 증세, 선망 증세가 확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퇴원하셔야 돼요. 퇴원하시고 집에 가시면은 며칠 만에 그냥 바로 괜찮아져요. 근데 이분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퇴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망 증세가 계속 치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겁니다. 이분은요. 자, 그래서 제가 이분 장애 감정 받기 전에 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제가 뭐 식사는 하셨나요? 그러면 반찬 뭐 나왔어요? 그러고 다 대답을 하셔요. 그리고 어디가 불편하세요? 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 감정 받기 전에 검사 결과를 봤더니 이제 치매 검사는 이제 KMMC 검사, 이제 한국형 치매 척도 검사인데요. 보시게 되면 30점 만점 7점 안 좋죠. 2점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근데 14점, 18점까지 올라가죠. 또 14점까지 다운돼요.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제가 만날 때는 이분이 멀쩡했어요. 진짜 치매 환자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멀쩡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 감정 받으러 갔습니다. 저랑 같이 갔더니 의사가 혈발성 치매도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CDR 검사를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CDR 검사는 우리 약관상에 MMS 검사는 없기 때문에 CDR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CDR 검사 해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병원에서는 그 CDR 검사 안 하는데요. 잘 MMS 검사밖에 안 해요. 그래서 해주셔야 됩니다. 약관상에 부합되는 게 CDR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불안해가지고 같이 들어왔어요. 검사할 때. 들어왔더니 일단은 그 CDR 검사는 대화를 하면서 측정하는 거예요. 0점에서 5점까지 있습니다. 그때 딱 들어가자마자 의사가 이 환자분한테 환자분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홍길동인가?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분이 왜 이러시지? 보험금 많이 받으시려고 그러나? 연기하시나? 고의성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연기하는 줄 알았어. 네. 그리고 올해가 몇 년도예요? 그랬더니 1796년도인가? 조선시대예요. 그리고 막 비행기, 배, 자동차 따라해보세요. 비행기, 배, 자동차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고 화를 내는 거야. 대화가 안 되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CDR 4점을 내립니다. 4점. 5점 만점에 4점. 지금은 80%예요. ADLS는 75%예요. 자, 4점. 이건 4점 아니에요. 4점이 나올 수 없어요. 4점은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는데 홍길동이라고 대답했죠. 대답 못해요. 4점은. 근데 대답을 한다? 뭐 올해 몇 년도에 1796년도? 대답하면 안 돼요. 4점은. 4점은 대화가 안 돼요. 5점은요?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산송장이에요. 4점은 어딜 보냐? 자기 이름에만 가끔 반응하고요. 간단한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요. 그냥 대화가 안 되는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서는요. 우리 이제 장애 분류표 보시게 되면은 CDR 2점부터 40, 60, 80, 100 이렇게 올라가죠. CDR 5점은요. 그냥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보행도 안 되는 사람. 5점이 되면 100%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는요. CDR 3점까지 나타나요. CDR 0.5점부터요.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는데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점수가. 왜냐면은 이건 계속 안 좋아지는 병이니까. 그래서 CDR 3점이 딱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검사 안 해요. 왜냐면 의미가 없어요. 3점 이상 됐는데 이거를 무리하게 대화를 끄집어내가지고 검사를 한다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3점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딱 스톱해요. 안 해요. 그냥. 그러면 그냥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그냥 사망하시는 거예요. 모든 치매 환자는 다 똑같아요. 0.5점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사망이에요. 근데 만약에 CDR 3점에서 딱 그쳤다 그러면요. 3점에서 60% 받았겠죠. 그러면 80, 100, 40%를 못 받네. 그리고 사망해요? 그러면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나와요. 그러면요. 재 사망 받을 수 있어요? 상해 사망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네. 그래서 의사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요. 손해가 많은 거예요. 40% 못 받죠. 재 사망, 상해 사망 못 받아요. 근데 CDR 5점에서 5점은 누워있다 그랬잖아요. 누워있는데 CDR 5점으로 장애평가 받으면은 그 이후로 6개월을 생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망보험을 받을 수 있어. 장애 사망을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여명기간 한 6개월 정도는 사실 것 같다. 그때 딱 끊어야 돼요. 5점을 CDR 5점을. 어떻게 CDR 5점을? 봐야지 환자를 계속 봐야 돼요. 그게 이제 그 딱딱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죠? 맞춰야죠. 네. 의뢰하시면 돼요. 의뢰. 저는 이분 계속 볼 거예요. 자, 이분은 이거 CDR 4점 아니라 했죠? 3점이 60%잖아요. 근데 이건 75%야. 그럼 75% 먼저 받아요. 근데 5%만 더 하면은 이분이 3억이에요. 근데 75%는 1억 5천이고 80%는 3억이에요. 2배 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이거 계속 4점, 5점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요, 1억 5천 나중에 언젠간 받는 거예요. 언젠간. 그리고 재사망, 상해사망 받아야죠. 그리고 이분은 몇 년 동안 관찰해야 돼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저희는 머리 다치신 분들은 계속 관찰합니다. 계속.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봐요. 중간중간 연락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딱 CDR 3점에서 끝내기 때문에 확장형 CDR 5점 이게 확장형 CDR이에요. 확장형 CDR로 해서 계속 평가해달라. 만약에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못해요 그러면은 다른 병원이랑 옮기셔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40%를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머리 다치신 분들은 항상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자, 운전자 보험들 볼게요. 자,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입비용이 5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다운됩니다. 게다가 자기 부담금 50%까지 생겨요. 그러면 250만 원으로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자, 내가 교통사고 가해자다 그러면요, 행정적 책임,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세 가지가 따라오는데 일단은 운전자 보험으로는 이 두 가지를 해지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해지할 수 있고, 우리 종합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이제 민사적 책임,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은 민사적 책임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다 해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보험을 다 가입하셔야 돼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왜 좋냐? 일단 형사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벌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가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도로교통법,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증내법, 그리고 형법 이게 계속 개정돼요.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게 다 개정이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약관도 거기에 맞춰서 딱 바뀝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은 법규가 변경될 때마다 갈아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보험료를 내시고 왜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신가요? 그냥 바로 갈아타시면 보장받을 수 있는데, 운전자 보험이 과거에 운전자 사고가 났다고 해가지고 인수 거절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갈아타시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2009년도 10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종합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검찰에서 공소제기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특례법에서 이 중상해 사고, 그러니까 사지마비나 뭐 반신불구, 그러니까 많이 다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종합보험만 가입하면 봐줬단 말이에요. 공소제기 안 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해요.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났습니다. 그래서 중상해 사고가 신설이 돼요, 이때요. 그래서 이때 이전에는 2009년도 10월 이전에는 형사 합의금 담보 특약이었는데 지금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죠. 바뀌었죠. 이때 바뀐 거예요. 자, 윤창호법, 특가법이 처벌이 강화됐어요. 음주운전. 그래서 음주운전 대의 피해자 그럼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운전자 보험에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위험운전, 보복운전 면책사항이죠. 그래도 쓰셔야 돼요. 이거는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왜냐면 너무 강화됐어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재물손괴죄 벌금 500만 원짜리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갑자기 활성화된 계기가 이제 2020년 3월 25일 날 시행된 민식이법, 특가법, 어린이 보호구에서 사고 난 경우. 자, 이때 민식법 시행되면서 기존의 벌금 2천만 원, 3천만 원 상향됐어요. 그러면서 운전자 보험도 일주일 만에 바로 바뀌었죠. 그리고요, 6주 미만 형사합의금 담보 1천만 원까지 지급되는 게 생겼죠. 신설됐죠. 그전에는 6주 미만은 없었어요. 보상 안 했습니다. 근데 민식이법 때문에 생긴 거예요. 민식이법이 왜 무섭냐? 징역 1년은 무조건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법은 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형법 같은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하로 판사가 책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민식이법은요 1년 이상의 징역을 무조건 때려야 돼. 그래서 이주진단 나왔다. 타박상이다. 에휴 타박상인데 뭘? 그리고 합의 안 하고 있잖아요.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범에서 6주 미만을 신설한 거예요. 형사비 무조건 보셔야 돼요. 어린 보고 수상한다 그러면요. 자 그리고 2022년도 11월 형사공탁법이 개정됐어요. 그 전에는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요. 그러면요 공탁을 걸어서 합의가 된 걸로 간주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공탁법이 개정된 게 사건 번호만 알면 돼요. 사건 번호만. 그 전에는 피해자가 주민등록 등본을 나한테 줘야지 공탁이 됐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나 합의 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 자기 등본을 줘요? 안 주지.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이거 사건 번호만 알면은 해줄게.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 사건 번호 똑같잖아요. 내 사건 번호 모르는 경우가 어딨어. 그러니까 공탁소에다 공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재판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피해자가 너무한다. 그러면요 합의가 된 걸 간주를 해줘. 근데 그 전에는 피해자가 이 공탁금을 찾아가야지 나한테 보험금 줬어요. 근데 50%로 바뀌었죠. 근데 지금 올해 1월 달에 100%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입한 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뭐하러 그걸 유지해요? 다 바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관도 다 변경돼요. 아까 보셨죠? 올해 1월부터 공탁금 선지급 100% 되죠. 자, 변호사 선임 비용도요 70% 선지급되죠. 작년도 9월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사건이 끝나야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 받았어요. 그전에는. 그리고요 작년도 4월입니다. 탑승 외 사고도 이제 보장이 되죠. 그리고 검찰에서 약식 명령을 했는데 나는 이거 못 받아들겠다. 정식재판 청구하겠다. 그러면요 그때는 안 나갔어요. 근데 작년도 4월부터는 이것도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가입한 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거예요. 경찰 조사 단계. 그러니까 DB손해보험에서 배타적 사용권 6개월 얻어가지고 정보검사에서 시행된 게 2023년도 6월 달인데 경찰 조사된 게 선임하는 게 맞아요. 변호사는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구속되거나 아니면 검찰에 공소 제기가 된 경우에만 쓸 수가 있었는데 경찰 조사 단계 때 다 마무리하고요. 형사비 다 마무리하고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면요 검찰에서 그냥 바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 단계 때 이거는 합의하고 다 했으니까 불기소로 합시다 의견서를 내면은 그대로 따라요.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네? 스쿨존 사고에서요. 스쿨존 사고의 모든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스쿨존 사고에서 애들을 다쳤을 때 사고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스쿨존은 만 13세 미만의 13세 애들이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러니까 어른이 사고 났다고 할머니가 사고 났다고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 때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이때 보험을 가입하세요. 이때 보험을.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이전에 가입했다 그러면요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쓰려면요 내가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공소 제기가 돼야 돼. 근데 교통사고는 거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그러면은 내가 그 공소 제기를 하려면요 일단은 피해자를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합의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공소 제기 그러니까 기소를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합의도 하면 안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지 변호사 선임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대부분의 교통사고는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 끝나요. 소송과도 1심에서 다 끝납니다. 근데 이거를 왜 끌고 다녀요? 경찰 조사 단계 때 경찰 수사받죠? 기소당하면요 검찰에서 또 수사받죠? 그리고 법원 가요? 맨날 공판 끌려가고 이 짓을 왜 하고 있냐고. 그냥 경찰 수사 단계에서 끝내버리면 거기서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가입하세요. 이때 이후로. 네. 그러면 그 전에 가입했다? 그러면요 다 깨세요. 네.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때 가입한 보험은 그대로 두셔야 돼요. 2009년도 10월 이전에 형사비용담보, 방어비용, 그리고 벌금담보 그대로 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중복 보상이 돼요. 자, 2009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3천만 원 가입하고 이후에 3천만 원 가입했다.
근데 내가 형사비를 3천만 원에 받다? 그러면요. 그 이후에 가입한 보험에서 3천만 원을 피해자한테 바로 지급해주고 저 3천만 원은 나한테 지급해줘요. 네, 나한테. 그리고 변호사 썼다. 여기 변호사 썼는데 여기도 변호사 선임비용 3천만 원 가입했다. 근데 여기는 500만 원 있다? 그럼요 500만 원 나한테 줘요. 그리고요 내가 형사비금이 3천만 사망이 3천이에요. 3천이 있는데 내가 형사비금 1,000만 원 받다. 그러면요 여기 한도니까 1,000만 원까지 지급하면 되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아니요. 피해자한테 1,000만 원 주고 뭐 나한테 2천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3천만 원 다 줘요. 그러면은 이 이후에 가입한 보험에서 1,000만 원 지급될 거고 1,000만 원 합의 받는데 3천만 원은 나한테 주는 거예요. 3천만 원 정액으로 나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저 그 전에 가입한 2009년도 10월 이전에 가입한 건 그대로 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 더 가입하시면 돼요. 2023년도 6월 이후 걸로. 그러면은 완벽 세팅이죠. 네? 완벽하게 세팅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왜 필요하냐? 우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3조 4조로 보면 돼요. 3조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이거는 피해자랑 합의를 보면은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못해요. 합의를 보면. 그리고요 4조에서는 종합보험 가입한 사람은요 공소제기를 할 수가 없다고 나와요. 그때 12대 중과실 그리고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는 거기서 제외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만 가입돼 있으면은 합의만 하면 다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는 음주운전 뭐 이런 것들만 구속되지 웬만하면 구속 안 됩니다. 그리고 징역형도 거의 없어요. 노역을 사는 게 없어요. 다 금고예요. 올해 12월 4일날 작년 시청역에서 돌진 사고로 9명 사망케 한 사건 있잖아요. 그 선고 어떻게 났어요? 금고 5년 났어요. 대법원에서. 금고 5년이면요. 그냥 자기 방에서 책 보고 운동하고 편안하게 호텔처럼, 호텔은 아니겠지만 노역을 안 해요. 5년 동안 그냥 뭐 돈 닦다가 나오는 거야. 피해액이 얼마나 있어요?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그 사망한 사람들이 시청 지원하고 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 그 승진 턱 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연봉이 세잖아요. 이게. 제가 그때는 뭐 인당 10억 정도 지급하지 않았나. 그러면 모르겠네. 운전자 보험이 있다. 그럼 보상 어디까지 해줘요? 운전자 보험은 이제 인당으로 해주죠. 인당으로 2억 한 2억이면은 9명에 대해서 이제 18억 네. 됩니다. 2억씩. 운전자 보험 가입했다고는 하던데 보니까. 아무튼 합의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다 빠지는 거예요. 종합보험 가입하고. 근데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사고 났다 그러면 무조건 형사를 보셔야 돼. 아니 무조건 합의 보셔야 돼. 피해자하고. 둘 다 걸려있다 그러면 처벌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합보험 가입하고 운전자보험 가입하면 다 해치되는 거고 그리고 변호사 선임할 때요. 만약에 변호사 선임비용 5천만 원이다 그러면요. 대형 로펌을 쓸 수 있어요. 대형 로펌. 대형 로펌을 제가 왜 쓰시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나라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 수가 32,000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교통사고 전문 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5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변호사 선임비용 5천만 원 있다 그러면요. 뭐 가사 사건, 이혼 사건 전문으로 했던 얘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나 교통사고 전문이래. 5천만 원 먹으려고. 근데 솔직히 교통사고 공판은 할 일이 없거든요. 합의만 잘해오면. 그러니까 5천만 원 받아 먹으려고 자기 전문 분야래. 근데 뭐 아무것도 몰라요. 뭐 채권장도 통지서가 뭐예요? 저한테 물어봐.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어떻게 공판을 준비를 하냐고요. 못하지. 그리고 로스쿨 가쪼로 봤네. 그런 애들은 착수금 한 300 정도 받아요. 300 정도 받고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뭐 교통사고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평소에 300만 원씩 받다가 갑자기 운전자보험 5천만 원 있으면은 5천만 원 다 계약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모럴 해저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손해액이 얼마나 늘었냐? 그 3년 만에 거의 5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게 모럴 해저드 좀 심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바뀔 거예요. 이것처럼요. 자기 부담 생기고 한도 다운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과해요. 운전자 보험이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너무 과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신급별 상관없이 지금은 5천만 원씩 가입을 해, 5천만 원씩 이제 지급해주잖아요, 정액보험. 자, 95% 이상은 1심에서 다 끝납니다, 교통사고는요. 자, 1심에서 500, 2심에서 500, 3심에서 500이에요. 그러니까 1심에서 끝났다. 근데 검찰 쪽에서 항소했다. 그러면 2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다시 계약합니다, 변호사랑. 다시 계약해요. 그러면요, 또 500, 500, 500 지급하겠죠. 근데 대형사건가라는 건요, 교통사고 전문 분야 등록된 변호사들이 다 있어요. 10대 높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주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요,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전관을 붙여요. 검사 출신하고 판사 출신하고. 그러면 주력 변호사하고 전관이 2명 붙어요. 이걸 5천에 해결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나 거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리무진이 찾아와요. 리무진이 데리러 옵니다. 타고 편하게 가셔가지고 보험증권 던져주세요. 던져주고, 나 교통사고 처리 지점은 2억이고 벌금 3천이고 그리고 변호사님 비용 5천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다 해. 그러면요, 2억 한도 내에서 합의 다 해와요. 합의 다 해오고, 그리고 5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지가 청구해서 지가 받아가요, 보험회사에. 벌금도 지가 거기 한도 내에서 지급해주고 받아옵니다. 이거 얼마나 편해.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 있으면 무조건 쓰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 이런 걸로 써?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편합니다. 그리고 내 재판장에 가면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변호사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쓰시라는 거예요. 자, 2011년도부터 계속 이제 500만 원씩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다음에 5,0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15년 뒤로, 15년 전으로 이제 획이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 필요성 사례 3가지를 저희 회사에서 협력 변호사님 통해 가지고 처리한 건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가장이시고요. 혼자서 배달 업무로 이제 먹여 살리는 건데, 이분이 이제 그냥 정상 주행 중에 갑자기 전동 킥보드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했어요. 자, 이분도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 중이신데 저한테 이제 그 상담을 받으시는데, 그래도 이분이 현명하신 게 또 가정이 있고 하니까 오토바이 전용 운전자 보험도 가입하시고 오토바이 종합보험도 가입하셨어요. 거의 대부분은 책임보험 가입하고 하잖아요. 근데 종합보험 가입 다 가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돈 들어간 거 없으니까 그냥 변호사 선임하셔라, 무조건. 그래서 저희 변호사님이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피해자 측에서 선임을 했어요. 근데 손해사정 보조인을 선임했어. 보조인이 저희 변호사님한테 전화해서 형사합의금 7,000달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운전자 보험이 지금 한도가 3,000밖에 안 되는데 3,000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아니 3,000 가지고 안 되고 7,000 가져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변호사님이 어디 변호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합의를 하려고 해. 또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해 줄까? 아니면 3,000만 원에 합의 볼래? 다음날 전화 와서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3,000만 원에 하시죠. 3,000만 원이 마무리됐어요. 그냥 불러봐. 그쵸.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합의 못합니다. 법률적인 그 합의를 못해요. 변호사끼리 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한테 당시 CCTV 확보해가지고요. 이거는 불가항력 사고다.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이걸 피하냐. 그래서 좀 봐달라. 정관이 붙죠. 이 검사하고 친했던,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붙죠. 네. 근데 검사가 약식 기소 300을 때린 거예요. 벌금 300. 사람이 사망했는데. 그러니까 판사가요. 야, 사람이 사망했는데 너무 심하잖아. 그거는 아니지. 정식재판 요청을 해요. 판사는 대부분은 검사가 구형을 하면은 양형 기준에 맞춰서 판결을 선고를 할 뿐이지 약식 기소한 거를 정식 재판을 회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판사는 정식 재판 요청해가지고 집행유예 그냥 2년 바로 때려버려요. 공판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냥 집행유예 때리려고 그냥 정식 재판 회부한 겁니다. 자, 이분은 벌금 안 내요. 집행유예 2년 기간 동안 동종범죄 없으면 가중처벌 안 됩니다. 2년 동안 운전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은 본인도 많이 다치셔가지고 오히려 돈을 받아가셨어요. 돈 한 푼 안 쓰고 오히려 받아가셨습니다. 잘 끝났죠? 사망사건이니까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만약에 대처를 잘 못하면은. 자, 이분은 영업용 화물차 운행 중에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이제 천대지변에 있는 불가항력 사고로 중앙선 침범을 했습니다. 근데 중앙선 침범은 빗길에 넘었다고 해가지고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12대 중과실로 들어갑니다. 자,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가 목이 꺾이면서 사지마비 됐어요.
근데 이분이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신 분이고 잘 나가셨던 분인가 봐요. 자, 저기 가족분들이 우리 형사비 5억 이상 5억 이하는 안 본다. 5억 내놔라. 근데 이분이 운전자보험 5천밖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보통 형사비금은 형을 감경시키기 위해서 가해자가 하는 거지 딱 정해져 있는 금액 없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과하죠? 네, 5억이면요. 보통 주당 한 70에서 120 사이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지마비니까 뭐 24주 이상 진단 받았겠죠. 그러면요 그 정도 안 나오잖아요. 5억이요. 그럼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은 공탁수에 공탁을 걸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냥 합의를 시도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공탁 걸어버린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 쪽에서 아니 가해자 쪽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걸 봐요.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이 증거를 다 마련합니다. 카톡 보내고 캡처하고 전화하면 녹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캡처해놓고 우리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얘네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한다. 그래서 이거 재판부한테 합의된 걸로 간주해 주세요. 이렇게 공탁수에 공탁을 걸면은 재판부에서 증거 내용 보고 노력도 보고 합의된 걸로 간주해 줄게 하는 거예요. 간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한테 또 전관이 부탁했죠. 기소 의견 시 정상 상대를 해달라. 왜냐면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 사고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유예 2년으로 끝났습니다. 반성문 제출하고 진정서, 탄원서 제출하고요. 다 이거 변호사들이 해주는 거예요. 자, 이분은 음주운전 투아웃인데 3아웃 때 또 운전했어요. 이분은 이제 그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쓸 수는 없지만 무조건 선임하셨어야 돼요. 음주운전 투아웃이고 3아웃 때 또 새벽에 술 먹고 비틀비틀 운전해서 가니까 택시기사가 뒤에서 쫓아오면서 아 저놈 술 먹었네 그러고 뒤에서 때려 박아요. 돈 뜯어내려고. 이분이 피해자잖아요. 흡입치고 100대 빵이에요. 근데 본인이 술 먹었으니까 과실 20% 먹어서 8대2 사고입니다. 그럼 본인이 피해자야. 근데 술 먹었잖아. 3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아는 형, 동종범죄 가지고 있는 동네 아는 형한테 가가지고 형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야, 너 어차피 음주니까 형사비는 무조건 봐라. 그래서 300만 원 형사비를 봐요. 그리고 너 공판에만 잘 나가. 그럼 집행유예 끝난다 이거. 그런 줄 알았지. 변호사 쓸 거 없어. 집유야, 집유. 그런 줄 알고 공판에만 열심히 나갔다가 그리고 선고받을 때 이분이 영업직이니까 선고받을 때 정장 입고 딱 가가지고 저 외근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선고 재판장에 이제 딱 갔는데 판사가 1년 10형을 때려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외근 나갔다 오겠습니다. 얘기하고 나왔으니까 회사에 좀 전화 좀 하고 올게요. 그러면 하고 오세요. 그래? 바로 구속이에요. 나 항소하면 되지. 항소는 뭐 집에 가서 하나? 교도소 안에서 하지. 결혼한 여자가 있었어요. 파혼당했습니다. 직장 잃었어요. 그럼 1년 살고 오면요. 회사 관계자가 두부 들고 올까요? 고생했다 그러고요. 다시 복직해라. 해요? 아니요? 잘려요? 또 보호감찰 기간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이동을 하든 다 보호감찰관한테 보고하고 와야 돼. 거기다가 또 사회봉사활동도 해야 돼. 재취업 안 돼. 인생 나락으로 갔어요. 인생 그냥 나락으로 갔어요. 취업 안 돼요. 사업해야지. 그러니까 인생 망친 거죠. 이제. 근데 대부분은요, 이런 사건은요, 경상이잖아요. 2주 진단 나왔잖아요. 집유예요. 근데 3아웃이죠. 이분은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가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근데 집행유예도 없이 그냥 1년 실형을 때려? 이 판사가 자기 가족 중에 음주운전 피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 단독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형사 단독심은 제가 95% 이상은 1심에서 끝난다 그랬죠. 근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판사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러니까 판사가 되게 권위적인 놈이면 저 원고가 반성하는 기미가 없네. 자기 잘못이 얼마나 큰지 몰라? 울지도 않네. 최종 변론 때 저 태도가 불량한데 그냥 때려버립니다. 괘씸죄. 네. 그러니까 형사
형사 단독심이 굉장히 무서운 게 혼자 결정해요. 혼자. 음. 근데 고등법원까지 올라가면은 주심, 부심 그리고 한 명의 판사가 또 있어요. 3명이 결정하거든요. 근데 내 성향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2명을 설득하는 자 못해요. 근데 단독심은 본인이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양형 기준에서 뭐 5년 이하의 징역 때릴 수 있어. 집행유예 지가 때릴 수 있어. 마음대로 때릴 수 있어. 그러면요, 보통은 이 3년에서 5년 집행유예 때리는데 얘는 집행유예 없이 1년 때려버리는 거예요. 왜냐? 나는 내 가족 중에 음주운전 피해자가 있어서 음주운전하는 인간들이 너무 싫어. 맞아. 네. 그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구속되는 거 인생 그냥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면요, 이 변호사들은 다 알죠. 저 판사가 어떤 성향에 있고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때로는 법정 가서 울어라, 뭐 이렇게 해서 조언합니다. 울어라. 탄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라. 진정서, 뭐 몇십 통 준비해라. 뭐 이렇게 다 씁니다. 그리고 문구 하나하나 다 고쳐줘요. 그러니까 이제 반성문 탄원서에 쓰지 말아야 될 그런 문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판사들이 싫어하는 문구들. 본의 아니게 뭐 이런 문구들. 본의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더 판사를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수정해 줍니다. 다 수정해 줘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쓰십시오. 이런 음주운전은 면책사고지만 쓰셔야 돼요. 음주운전에 대인 피해가 있다. 무조건 쓰셔야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냥 타박상 정도예요. 별로 안 다쳤어요? 안 돼요.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음주운전, 무면허, 위험운전, 보복운전, 뺑소니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변호사 쓰시면 뺑소니도 풀려나요. 뺑소니도 풀려납니다. 대형 로펌 쓰시면은 약식 기소로 거의 다 끝나요. 약식 기소로 정관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 있다 그러면요 5천만 원 있으면은 대형 로펌 써서 다 풀려나요. 다 풀려나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있으면은 쓰셔라. 근데 31일 이후에는 500만 원 다운되기 때문에 대형 로펌 못 쓴다. 쓰려면은 적어도 750만 원 더 써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집을 이어서 볼 거고요.